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강의라고 해서 원고는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우리 김윤 교수가 미리 침을 놨으니까 그냥 원고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원고 순서대로는 하겠습니다만 나하고 대화식으로 혹시 그냥 얘기할 테니까 대화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통일 문제가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이긴 한데 통일 누가 이렇게 블루프린트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합시다. 그런다고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요.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통일에 관한 정치 외교적인 측면, 경제 측면, 사회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고려해 놓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 중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낼 거냐 또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 착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고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다만 그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과제다 이게 아니고 한반도 비슷한 상황들이 세계 여러 곳에 있었고 또 우리도 거기에서 어떤 것은 배울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이 우리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할 게 있고 독자적으로 할 게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우리보다 먼저 통일된 독일 통일에 의해서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다. 준비 과정에. 그건 내가 몇 가지 여기다 추려서 놨어요.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한신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장 한신에서는 문익환 목사님을 제일 앞장을 세워서 통일운동에 제일 앞장섰죠. 그러니까 기장 총회가 앞장섰고 한신대학이 항상 앞장서왔고 근데 지금은 미안합니다. 지금은 기장의 통일 정책이 따로 있나 한신은 특별히 통일 문제에 관해서 한신 나름의 대안을 갖고 있나 아니면 NC나 이런 우리 같이 일하는 소위 진보 계통은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분석과 정책 대안과 또 파워를 활용해 가지고 이 통일 논의에 관여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조금 공색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려울 때 통일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그 선교 정책, 통일 운동을 시작한 건 사실이나 지금 현장에 보니까 너무 전문 분야가 많이 생겼고요. 너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시작만 했지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하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작한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쭉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있어서 저도 이 운동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이긴 하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속상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통일 얘기하면서 한신대 대학원쯤이면요 통일 전문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 커리큘럼 놓으란 말이 아니라 통일 강좌만큼은 통일될 때까지 저는 선택 필수를 하든지 교양 필수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통일에 관한 로드맵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어쩌면 끝까지 우리의 선교적 신학적 과제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가 지금 오늘 마지막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이고 하나의 분모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밝힐 거예요. 밝히면서 예컨대
여러 분야에서 통일 평화를 논의하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특이한 또 핵심적인 통일의 철학과 방향과 관심은 놓지 말아야 한다. 이걸 내가 꼭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분야의 통일 논의에 다 참석을 하고 다니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일이 남과 북이 합해서 한 나라가 된다. 그것만이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에 관한 요소가 이 나라 살림을 하다 보면 국민으로서 사는 수만 가지 요소가 있듯이 통일돼도 수만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있는데 적어도 남과 북의 생활 속의 가치관을 어디로 형성하고 갈 거냐, 도덕적 기반은 어떻게 갈 거냐. 트럼프식으로 뭐 왕세자가 밉다고 생각하는 기자 하나 죽여서 토막내서 시신까지 갖다 버렸는데 그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거고 돈은 돈이니까 돈이 우선한다 이러면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부자 나라가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용인해야 되냐. 그러면 인간 삶의 기본 가치관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 지금 논란이요 백가쟁명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앞서 얘기하겠습니다. 통일이 북이나 남이나 생각하는 통일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하나하나 의지로 넘어가면 다 다양해요. 남한 내에서 다양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포퓰리즘 때문에 정적 이익의 관계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이익만 취하면 됩니다. 통일이라는 껍데기에다가 경제 이익만 취할 수 있으면 뭐든지 좋은 거예요. 사회 문화하는 사람 뭐 다 똑같은데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통일해서 뭐 하려고 통일하세요? 분단됐으니까? 아니면 통일해서 뭐 하려고? 요즘에 교인들이 잘 안 모이니까 통일되면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목회 잘해볼까? 이래서 통일하는가? 하여튼 통일에 관한 기본적인 상념은 같아도 구체적으로 통일을 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답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전문가들이 자칭, 타칭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앉은 여러분도 다 통일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통일을 내가 살아야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화하는 것도 내 작업이고 사는 것도 나고 또 우리고 통일 이루는 방식도 우리 동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통일에 관한 한 전공 과목은 아닙니다. 통일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특별히 전문가가 따로 없어요. 약간 미리 알았다는 정도지 여러분 자신이 다 통일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통일을 어떻게 끌고 갈까. 단 한 가지는 독일 통일할 때요. 지금 독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통일 준비와 통일 참여가 없었던 늘 독일 통일은 89년, 90년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독일 정치꾼들의 고백이에요. 그 정권 담당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 독일 통일, 거대한 유럽의 통합, 전 세계적인 냉전 구조의 타파, 이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교회가 말없이 신앙의 입장에서 작은 일부터 했는데 이 작은 일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독일 정부와 유럽 사람들이 하는 공통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한 번 더 통일로 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날 때 평가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통일운동을 시작한 건 한신을 비롯한 기장, ACC 등 에큐메니컬 진영 여기서 어려울 때 통일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까지 기운을 몰아서 결국 이 교회라는 민간 단체가 국가는 커다란 통일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전 역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그냥 이게 통일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가 속한 이 한신 공동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이 어떻게 시작했고 하는 얘기는 뭐 또 읽으면 알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지금은 뭐 통일하자 뭐 이게 아니라 통일은 이렇게 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통일할 때 뭐 통일 정부의 뭐 권력 구조를 이렇게 하자. 그건 우리 목소리는 아니에요. 다만 남북 백성이 살아가는데 이 백성이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 가치를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하자.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통일된 나라의 가치관도 그렇고 웃기고요.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탁을 받기를 교회가 무슨 할지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가기는 가겠지만 가기 위해서 몇 개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이 한번 나눠서 해보십시다. 우선 저는 금년 2018년 들어오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트럼프 때문에 또 김정은 때문에 한반도 전쟁 나겠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진보 보수 합한 소위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모여서 몇 차례 모여서 협의를 하고 공동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 말이에요. 말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는데 총동원해서 트럼프가 하얏트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하얏트 호텔에 묵으면 우리 목사들이 트럼프의 그 담임 목사와 협의하여 하얏트 호텔에 찾아가서 이 양반이 안수기도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20명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당신을 도와줄 테니 제발 한반도의 전쟁만은 안 된다. 이 얘기를 미리 전해놓고 하얏트 호텔에서 축복기도 해주기로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20일 명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 하얏트 호텔에 갈, 그 미국 백악관하고 협의하고. 그때까지도 목적은 뭐냐면 딴 건 좋은데 전쟁만은 안 돼. 이게 전쟁하면요 통일하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 나면요 여기 폭격당해. 어디서 공부할래? 평양은 폭격하면 평양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 가운데 평양 빼놓고는 뭐 그럴싸한 건물도 없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적당한 거 다 적당히 사람만 안 죽으면 다 폭격시켜놓고 다시 건 사람은 훨씬 이득이에요. 뭐 막말로 말하면 남쪽은요 전쟁 났다 하면 그나마 뭐 무역 11번째 대국 뭐 아파트 수십억 원짜리 다 뭐 거품이지만 한신대 새로 진 건물 뭐 올간 뭐 5만 있는데 이거 폭격 한 방에 다 날아가면요 여러분은 생활할 인프라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예를 들면 광케이블 하나만 광화문에서요 맨홀 뚜껑 많죠. 한번 가보세요. 광화문 시참에 가면 맨홀 뚜껑이 많은데 그걸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열고 그 속에 수류탄 몇 개만 던지면요 광화문 일대를 이은 광케이블이 전부 폭파가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전화, 가스, 전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집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소위 제4차 산업까지 가고 있는 기본 문명의 모든 이기들이 전부 이 케이블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안전할지 자랑을 하지만 이게 무너지고 나면요 올 스톱입니다. 전차, 자동차 모든 게 스톱이에요. 은행 거래다 스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 인용할게요. 옛날 총리를 했고 또 통일 관심이 많고 꼭 보수도 아니면서 진보도 아니면서 그래도 중간에 쓴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홍구 전 총리인데요. 이 양반은 우리가 모임 자주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이홍구 씨 말 다른 거 다 떠나서 남한에 맨홀 뚜껑에다가 다 열고 북에서 와서 폭탄 몇 개만 던지면 우리 서울은 간다.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 뭐 할 거 없이요 시스템이 망가져요. 우리는 그 정도로
첨단의 시스템이지만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죽고 건물이 날아가는데 우리는 소위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져요. 이게 말하자면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북한과 소프트웨어가 많은 남한과의 차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가서 폭격을 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반박 더 폭격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평택에는 포를 쏠 거 아니야, 미군 부대한테는. 그럼 평택 오게 되면 서울은 당연히 얻어맞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하여튼 수십 년 뒤로 간다, 한반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또 일본이 무기 팔아먹을 거고, 중국이 팔아먹을 거고, 우리는 중원하고, 미국도 군수산업 잘 될 거고,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도 전쟁만은 막자. 그래서 이거 얘기하니까 소위 반전입니다. 반전 평화. 그 보수는 본래 전쟁해서라도 먹자는 뜻이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요, 전쟁하면 안 돼. 우리 진보도 전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딱 하나에 뭉쳐진 겁니다. 반전 평화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통일 논의에 있어서요, 전쟁이 있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먹자 북한 가서.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남한 못 먹고 남한이 북한 못 먹고 옛날처럼 이렇게 또 씹어먹는 시대가 아니고 안 됩니다. 미국의 폭격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반전 평화를 하고 안수하기로 했는데 마침 그게 안 되면서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트럼프의 선언이 나올 것 같다. 이래서 안수기도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 끝내 보니까 그다음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이 생겼죠. 올림픽 있고 나서 이 사태가 변하는 걸 보고요, 저는 실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반전이 있어서 급반전이야. 그러니까 전쟁 운운하다가 이제는 뭐 무슨 전쟁 어디가 있어? 뭐 남한에서 오지, 북에서 오지, 뭐 미국에서 오지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평창이요, 말하자면 역사적 급반전의 한 바로미터가 됐고 모멘텀이 됐다.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인데 신학하는 사람한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딱 보고 아하, 세계의 역사 이렇게 가는구나. 정치, 군사, 안보, 뭐 경제 많은데 이걸 보고 이 역사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그럼 우리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뭐 어떻게 대응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모르는 게 있냐면 인간의 역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적, historical fact, 그냥 인간이 만드는 역사적 발전만을 가지고 역사가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합한 역사입니다. 하늘이 진동해야 땅의 역사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풀면 신앙하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 안 하는 사람도요, 그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할 뿐 인간을 넘어서는 영 또는 도덕, 뭐 그 최고의 가치, 뭐 supreme value, 뭐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가치들이 같이 응해 주어야 천재가 같이 만나 주어야 된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다. 그 역사 개입은 구체적이 됩니다. 개입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한 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두 개 만나는 지점을 서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감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볼 적에 우리는 남들이 안 보는 수평적인 역사의 흐름만 보지 말고 이 수평 속에 임하는 하늘의 수직적인 역사, 둘이 만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때의 징조, 시대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뜻, 이것을 파악하고 선포해야 한다. 내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설교가 뭐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하는 거 그건 설교 아니지. 그게 무슨 설교야? 강연 많잖아요. 나도 목회해봤지만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책 보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설교하려니까 그 얘기 말고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오. 나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사해야 돈도 벌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 올바른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나한테 오는 것이 신앙인데 이 만남 지점이 어딘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역사라고 평가할 때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오. 이게 교인들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가죠. 목회할 때 이렇게 하세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생긴다고 자꾸 주석서도 찾고 뭐 찾고 하세요. 한 가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주석서를 보면서 내가 오늘 주일날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면서 이분들 하신 일을 보면서 이 말씀에 주시는 텍스트에 우리 교인들 사는 콘텍스트가 상황이 어떻게 결부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이것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명시적인 음성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깨닫는 음성도 있고 또 내가 뭐 연구에서 나오는 음성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설교해 주면 교회가 은혜 받죠. 저는요 통일을 해야 할 한반도가 우리가 설교해야 할 교회입니다. 한반도 그 남과 북의 백성이 우리의 미래의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휘하에 있는. 저 그렇게 믿고 통일을 얘기해야지 뭐 믿지 않고 안 믿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은 명시적으로 뭐 1000만 명의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미래 교인들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걸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사실로 갑니다. 1988년 무슨 해인지 아시죠? 한국에서 뭐 있었죠?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분단 국가로서 올림픽 주최는요 말도 많았지만 하여튼 엄청났어요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일본 나고야한테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겼는데 그 전에 1980년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냐면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84년 올림픽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고 88년은 서울 한국 서울에서 열렸어요. 모스크바, LA, 서울. 제가 세계를 분석합니다. 80년대가 무슨 때냐면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핵무기 경쟁이 첨단을 치렀던 시절이에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무기 경쟁. 지금은 김정은이가 무기 만들었지만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요. 무기에 투자해가지고 하여튼 무기를 먼저 많이 만드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 경쟁이 있어가지고 모든 경제적 투자를 군수 사람이 다 했습니다. 소련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분석 중에 소련이 89년에 망한 이유는 무기 경쟁 때 돈 다 소진해가지고 막상 먹을 게 없었어요. 미국의 레간과 부시랑 이럴 때까지 미국의 정책은 뭐냐면 무기 경쟁을 통해서 군사적 우위도 확보하고 동시에 소련을 완전히 굶기자. 이게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다 경쟁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첨단 무기가 이제 경쟁하면서 이념적으로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사상 경쟁, 그래서 냉전, 적대적 냉전 해가지고 소위 이원론, 반공, 친공 이게 첨단을 다니는 시절입니다. 이념 대결과 무기 경쟁, 경제 투자. 그러다 보니 1980년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미국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세요? 미국 따라서요. 상당 국가가 올림픽을 보이콧했어요. 저 공산당 자식들 나쁜 놈들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84년에 LA 올림픽이 있으니까 소련을 비롯한 저 공산국가들이 저희 자유세계 자본주의 앞집 나쁜 놈들 전원 보이콧했어요. 그러니까 두 올림픽 대회가요. 반쪽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평화올림픽이 아니라 냉전 대결의 대결장. 이게 올림픽이에요. 평화축제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대회 때 올림픽 누가 1등을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돼. 양쪽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뒤로 가면서 88년 올림픽을 소홀히 유치했는데 그것도 분단 국가가 뭐 위산 얘기는 다 나머지 빼겠습니다. 유치하면서 소홀히 없대 전 세계 냉전의 대결장이던 양쪽 진영의 국가가 전부 참석했어요. 딱 두 국가가 빠졌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북한하고 큐바. 두 나라 빼고 전 세계 국가가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올림픽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린 뭐 독재를 뭐 지원해 준다, 뭐 별리가 다 있었지만 하여튼 치르고 나니까 우리 코리아라는 나라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하도 상승했고 한강물 맑아졌고 공기 좀 정화됐고 뭐 좀 신용을 좀 했어요. 동시에 이 하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전의 두 차례를 거치더니 마지막 서울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 때는 하늘 뜻이 임하여 냉전 그만두어라. 불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생겼냐? 88년 지나고요. 89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소련 붕괴하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가요, 일단 체제상 전부 붕괴했어요.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진 종말적 사건입니다. 그때 동구에서는 신학적으로 종말이란 뭘까? 아니 뭐 모스크바 무너지지, 헝가리 무너지지, 막 연속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종말이다. 역사의 종말이다. 실제 다 무너졌습니다. 89년 무너질 때 뭐가 하나 무너졌냐면 독일에서는 유럽 분단의 상징이 동독과 서독의 분단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의 또 분단의 상징이 뭐냐면 베를린이라는 시에 있는 동과 서로 나누는 베를린 시 자체를 서백림, 동백림, 그걸 가로놓는 벽이 동백림 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말은 밀치고 들어온 거지 뭐. 곡괭이 가지고 밀치고. 불가능한 얘기들이 밀쳐서 89년에 말에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당이 붕괴하고 독일은 통일되거나 마찬가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 유럽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역사냐? 국제 정치 학회를 제가 가봤는데 그때 89년에 답이 없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다. 이제 이 결론을 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마이제카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유명하신 분, 한국 잘 알죠.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경외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말합시다. 이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제정치학회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당시 상황을 보면 동서로 통일할 때 동독을 점령한 소련에서는 동독 통일시킬 생각이 없죠. 독일 애들은 통일시키면 일저지르니까 안 된다. 서독을 점령하던 미국, 불란서, 영국은요, 통일 전날까지 반대했습니다.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독은 냉전체제가 무너질지도 몰랐지만 통일 안 하는 게 낫다. 안 되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차라리 이렇게 내통하면서 사는 평화 공존을 택한 것이 독일의 방식이에요. 내가 독일에 오래 살아서 우리 김 교수 마찬가지지만 독일 가보면요, 동독 당 교수 목사를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소득에요 99% 사람들이 우리는 통일 싫다, 불가능하다, 되지도 않는다. 그로 통일 노력 안 하고 그냥 내통하는 평화만 원한다. 그러니까 두 국가를 분리해주고 그냥 서로 간에 전쟁 없이 살자. 이게 독일의 평화론입니다. 독일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만나면 맺다 소리였어요. 80년대 독일 평양 만나보면요, 북에 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쪽에도 통일을 하는데 통일이 안 돼. 그쪽은 통일 아닌데 통일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진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평화를 살아야 한다. 평화를 살면 통일이 결과로 오는 것이지
평화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건 제가 뼈아프게 느낀 교훈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살지 않았어요. 말은 통일했죠.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말은 통일인데 통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터놓고 말하면 남쪽 사람 다 물어보세요. 하나씩. 통일이 뭐냐 물으면 흡수 통일. 북한 먹으면 되니까 북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식 흡수 통일이 우리 남쪽의 주로 사고방식이고, 북한 가서 물어보면요, 통일이 뭐냐 물으면 우리 주석님의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 고려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남쪽을 주석님의 뜻 가지고 하나 집어삼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적화 통일. 그런 통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적화되고 싶으세요? 적화가 뭔지 모르지만 나는 평양 갔다 와서 느끼는 점 솔직히 말할게요. 적화? 예를 들면 밥이나 먹고 적화 얘기하나, 좀 교통이나 발전시켜 적화 얘기하나, 좀 사람 만들어 놓고 뭐 적화도 해야지 무슨 뭐 구호로만 적화, 이건 안 됩니다. 평양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남조선 돈 줄 테니까 다 빨가벗고 와서 우리한테 흡수하게라. 너는 우리 종이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있지만 우리 와서 모슴살이 하려고 오는 북한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사고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한 겁니다. 통일해야 할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냉전 무너지고 한반도와 독일인데, 독일은 통일이란 말 없이 평화를 살았으므로 준비가 됐다. 그러니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해라. 한반도는 말은 통일인데 통일의 전제 조건인 평화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이제 평화가 이룰 기회를 다시 주겠다. 좀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정확히 아십시오. 여러분 저 강의 들을 때 혹시 독일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촛불 평화 시위가 있었다. 그거 많이 들었죠? 그거에 나 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맞긴 맞는데 1983년에 LA 올림픽 직전입니다. 소련이 동독에 소위 SS-20라고 중거리 핵 무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독에 펄싱2라 이름하는 중거리 핵무기 배치를 결정을 했어요. 이게 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에 배치한 것은 동구라파 전체를 상하는 중거리입니다. 유럽의 레인지가 되는 핵무기를 배치하고, 소련은 동독에 배치해서 소구라파 전체를 커버하는 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누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동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반핵 평화를 원한다. 소동은 우리도 반핵 평화. 그래가지고 서로 짠 것처럼요, 양쪽 시장에서 중거리 핵무기 배치 반대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도 일반 시민도. 그러니까 양쪽이요, 미국과 소련 양쪽이 거기다 핵무기 하려고 그랬다가 양쪽에서 난리가 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 핵무기 배치 못했습니다. 인간들을 잊고요, 애들이 엄마가 애들 업고 와가지고 그 하이델베르크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소련부. 그걸 뺑 돌아가지고 애들이 놀이하고 잔치하면서 우리 촛불할 때 비슷해요. 핵무기 반대. 우리 두 살 먹고 나니까 핵무기 반대 프로카드 들고 좋아서 이랬었고, 그 미국이 봤은 거 아닙니까? 소련이 보고. 결국 양쪽의 중거리 핵무기 배치 불가. 동독에서는요, 불가까지는 좋았는데 소독과 합치니까 동독은 이 비밀 경찰 힘이 세니까 촛불 데모대를 잡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제일 데모가 많은 데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예요. 쫓기다가 도망간 곳이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데모하다가 쫓기면 성당에 가고, 왜 명동 성당 가고, LCC 가고, 성공회 대성당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독은 제일 먼저 데모를 많이 했던 라이프치히에서 쫓기다가 가는 곳이 니콜라이 교회. 이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더 이상 데모는 못 하겠고 핵무기 배치는 끝났고, 그럼 뭐 할 거냐?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자. 핵무기 대신 촛불을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83년입니다. 원일 저녁부터 모이기 시작한 10명, 20명 모이기 시작한 촛불 데모가 89년 가니까요. 10만, 20만, 50만까지 모여요. 저녁에 소동을 지원하고. 그것이 완전 민심을 자극시켜가지고요. 이미 세계는 끝났고 장벽은 무너지고 사람들 마음은 막 들떠가지고 소련도 무너지고 뭐 동동 난리가 나고 유행차가 나고 하니까 이 촛불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촛불 혼자 한 게 아니라 촛불에 영향이 미친 겁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뭐 여행 자유화 뭐 이게 했던 나중에는 여행 자유화가 아니라 아예 장벽 없애기 막 발전하는 게 누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89년이 되면서부터는요. 규모가 1만, 2만, 5만, 10만, 50만까지 늘어나 동독 전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늘 여기 없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93년에 동굴 아파트 5개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WCC가 주관을 하고 제가 안내자가 되고 이 양반 부부하고 이렇게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양반이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케임브리지 대학 유학할 때 세계 좀 돌아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93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그때 안식년이었어요. 마침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분 동행해서 5나라를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소동에 가서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돌아가셨죠. 18년 동안 통일을 이끈 독일 의상 자유민주당 출신입니다. 디트리히 겐쇼 의상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때 김대중 씨가 진무 좀 하라고 그 꼬르비하고 고르바초프하고 부시하고 협상해서 뭐 됐다고 오는데 소련이 뭘 요구하는 좀 박 교수 좀 질문 좀 해보시오. 그 제가 의사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소련이 그 동독 이렇게 없애고 할 때 조건이 뭐였냐 그래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는 썼는데 여기는 안 썼습니다. 고르바초프가 85년이니까 정권을 잡고 공산당 개혁하겠다고 당 개혁이 페레스트로이카예요. 그 소련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이고 공산당 개혁에 났어요.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핵 개발에 돈을 다 써가지고요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개발하려면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소련 체제도 다 망가지고 동그라파같이 빵빵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건이 벌어지니까 고르바초프가 와서 하는 말이 소독한테 SOS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련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지원금을 내면 내가 통일을 허용하겠다. 동독 무너뜨린 거 허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소독 측에서는 그 말을 듣고 미국하고 협의한 거죠. 이 말 사실 같으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독에서 요약하면 당시 집권당이 헬무 콜의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통일을 시작한 건 사회민주당 필립 브란트의 사회민주당이고 당시 연립정부니까 여야 대표 다 모여라. 현재 며칠 동안 구수회를 했대요. 꼬르비가 하는 말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지원금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돈을 주는 게 좋냐. 근데 이제 얼마 요구했습니까? 물어보나 자꾸 양반이 그래서 아니 얼마나 요구했냐 그랬더니 허허 웃음하는 말이 도깨비 같은 장난이긴 하나 꼬르비가요 600억 마르크를 요구하더랍니다. 이게 마르크 얼마냐면 당시 지금 달러 절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300억 불이면은 30조 원. 30조 원을 내면 이런 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 할 거고 너희는 동일한데 도움을 주겠다. 그때 이놈 하는 말이 우리만 받을 수 없으니까 동독한테도 주어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얼마를 거니까 800억 마르크 그러니까 40조 원을 동독에 주고 우리는 30조만 주어라. 소독 사람 생각에 아니 어째 망할 놈은 동독 그 줘서 뭐 하나. 그러나 준다고 하자. 어째 망할 거니까. 그래서
합의를 했답니다. 주기로. 미국이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묻더라고요. 그 겐쇼 여상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소련하고 수교하면서 소련한테 얼마 차관 준지 아십니까? 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3조 원을 꿔준 거예요. 그러고서 소련하고 수교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노태우 정부 때. 이게 국방정책이에요. 소련은 돈 안 주면 수교 안 해요. 그 30억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과는 현금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뭘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기로 받았어요. 뭐 잠수함으로 받고 비행기로 받고 탱크로 받고 뭐 했더니 어느 탱크는 최첨단을 줬더니 소련이 후회하고 있대요. 첨단을 안 주는 건데 빚 갚으라고 첨단 줬더니 소리 받다고. 하여튼 무기로 30억을 받은 겁니다. 값을. 이게 무기 값은요. 만드는 사람이 치기 나름이에요. 얼마냐 하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30억 주고 소련과의 국교를 산 겁니다. 우리 노무현 노태우 정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액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이제 겐쇼 여상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말이야. 너희 나라는 보니까 당신 대통령 되거든 그렇게 큰 돈 주지 마. 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럼 너희는 얼마나 줬냐? 근데 하는 말이 선금 좀 주었다 그러더라고. 선금 얼마인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1억 불도 안 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선금 줘놓고 서양 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금 줘놓고 일이 잘 되면 중도금 주고 마지막 주마. 국제외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 선금 딱 주었대요. 꼬르비가 고맙다고. 그래서 그 과정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불란서와 영국이 끝까지 통일을 반대합니다. 반대한 이유는 있어요. 유럽 역사상 독일, 불란서, 영국은요. 세 나라가 응응응합니다. 패권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저놈 자식들 히틀러 때문에 난리를 친 놈을 분열시켜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영국, 불란서가 죽어도 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미국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좀 설득해달라. 그래서 이제 겐쇼 여상 말이 내가 말이 아니라. 그 부탁했더니 미국에서는 불란서와 영국을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기운이 익었다. 그러니까 통일시키자. 동독 나간다. 꼬르비도 오케이 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 뭘 했냐면 독일 사람들 통일하고 나면 너무 강국되면 안 되니까 외교 안보상 독일 국방만은 우리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 서구라파 연합체. 그 나토 사령관이 미군이에요. 미군이 구라파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불란서, 영국 다 들어와 있어요. 연합군으로. 이거 지키기 위해서. 통일된 독일을 나토 사령부 안에다 묶어놓기로 하고 통일을 봐주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미국에서는 좋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답니다. 불란서 염려하지 마라. 영국도 염려하지 마라. 이놈들 다시는 전쟁 못한다. 작전 지휘권은 미군 사령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습니다. 나토 군사령관이 갖고 있고 독일은 행정권, 군정권만 있지 작전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보고 통일된 다음에도 이 나토 휴하에 머물겠냐. 그러니까 통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킵니다. 물론 동독은 소련을 중심한 와르샤바 조약기구라고 따로 군이 있어요. 나토와 대비는. 이면 무너진 마당에 와르샤바 조약기구는 없는 거고요. 나토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를 미군 사령관 중심으로 유럽이 같이 쥐고 있고 독일은 통일된 지금까지도 그게 이론으로 참여할 뿐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없습니다. 독일은 뭐냐면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면 됐고 한 나라 통일되면 됐지. 군사 지휘권 전쟁도 안 할 거 가져가라. 독일 사람들 많이 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왜 지휘권을 주었냐 마냐고 난리가 나고 맨날 대모할 텐데 독일은 현실적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나 살아왔으니까 우리 유럽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잡자해서 지금 EU 잡고 있죠. 영국이 지나고 나니까 이 독일 사람들한테 불란서 사람들한테 맥히니까
영국이 탈퇴하는 겁니다. 브렉시트라고. 하여튼 그건 딴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하여튼 얼마를 성금 주고 통일에 오겠냐 했더니 게시쇼상 답이 없어요. 다만 노태우만큼은 안 줬다.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동은 얼마 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동독은 통일하면 어차피 우리가 계획해야 되니까 800억이나 1000억이나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소련한테 줄 600억 마르크를 얼마 주냐 물었더니 그 약속하고 성금 주고 1년 지나는데 고르바초프가 쿠데타로 무너졌어요. 누가 등장한지 아세요? 옐친이 등장했습니다. 옐친이 등장해서 또 뭐 난리를 쳤죠. 게시쇼에서 하는 말. 고르바한테 약속한 것은 지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소련의 통일 약속을 받고 고르비는 무너지고 성금만큼 무너진 거지. 무너지고 독일은 통일됐고 나토 휴야에 들어섰고. 예, 요약하면 이 정도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국제 협약이 있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수회장의 부탁이에요. 앞으로 한반도에 통일 기운이 있는데 남한은 미국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뭐 절대 주권이고 북한은 독자적이긴 하나 중국 영향이 너무 크고 소련은 지금은 영향이 좀 적고요. 그런데 미 중간에 엄청난 파워게임이 있을 거다. 중요한 건 남과 북이 통일하게 될 때는 어차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잘 들으세요. 그 중국이요 남북 통일을 시킬 때는 중국의 국가 이익상 이익이 된다고 해야 시키는 겁니다. 그 이익이 뭐냐? 무역 조건, 안보상의 조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 얘기 문제. 미국의 패권, 일본의 패권. 이 모든 것이요 자국 이익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고 해야 통일을 오케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 손해하는데 넌 둘이 남북이 원하니 통일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어차피 지불해야 할 통일 외국의 비용입니다. 남북이 아니고 외국에 줘야 할 통일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진다. 남북이 잘 합의해서 민족 간 합의를 해야 이 비용이 작고 불협화음이 적어진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어렵지만 잘해라. 두 번째, 잘하는데 정권 이익 때문에 항상 삐각삐각하게 되어 있다.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아주 좋은 뜻의 민족의 애국 이것을 끝까지 이해관계 상관없이 뭉쳐서 나갈 수 있는 세력은 교회밖에 없다. 자기가 보기에는. 독일은 교회였다. 한국도 한국 기독교가 비록 다종교 국가이긴 하나 교회가 나서서 다른 종교와 협의해서 3.1운동을 하듯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좀 내부 관계를 냉전해서 평화로 밖으로 노력을 잘 하면 주변국에 들어갈 돈도 적게 들고 남북이 평화하는 데 좋고 여러 가지 좋다. 이 얘기를 독일 마이자크 대통령이 부탁이고 게시쇼 유상이 부탁한 걸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 DJ가 대통령 때도요 만나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88년 평화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역사했던 냉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라파 냉전 무너져라. 구라파 냉전이 문 닫는 것 표시가 동서독의 통일이에요. 냉전의 종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4대국을 중심한 남북의 한반도는요. 2+1은 독일과 똑같은데 이쪽의 상황은 여전히 신냉전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메꾸는 거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지 응답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정확히 88년에 서울올림픽 평화축제를 통해서 이루었던 유럽 대륙, 유럽의 냉전 종식과
통일의 한 예를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축제를 통해서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동북아시아에도 냉전 종식과 한반도 통일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평화의 축제가 2018년에 이루어졌다. 만 30년 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전쟁이라는 엄청난 이 속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뒤바뀐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 평화 무드가요 좋게만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정사람이 했다가 망가지고 저 했다가 망가지고 뭐 그럴 텐데, 큰 흐름은 한반도에도 냉전 종식과 평화적 공존 시대가 도달했다. 그 한 계기는 물론 북한이, 저 찬동은 안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안 했으면요 트럼프 안 나타나요. 미국을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이라서 맞으면 ICBM이라 이러면은 미국과는 탄도 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이 나오지. 그거 없었고요. 중성자, 중거리만 있었으면요 미국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 생각에는요 미국만 안전하면 돼요. 핵무기 관한. 누들끼리 하는 건 뭐 누들끼리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1차 관문 아마 북한은 장거리 핵무기인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을 폐기하고, 미국은 안 간다, 못 간다. 실험실도 폐기하고, 내한테 미국 사람 말이 그럼 가서 보자. 어디가 왔냐. 북한이 하겠다는 말만 했지 아직 완전 폐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거만 되면 저는 북미 회담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제는 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서독이 아까 겐시가 말했듯이 동독에 원조 줄 때도요 채통을 생각해서 직접 주지 않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보셨어요? 중국 북한 도와줄 때 그 도와주고 와서 신문에 내가 100만 불을 도와줬다고 광고하지 말고 중국 통해서 도와주고 모스크바 통해서 도와줘서 북한 채통 지켜주고 북한으로서는 고맙다고 속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런 내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88년 이후 89년에 마련된 유럽의 통일이 30년 뒤엔 2018년, 2019년, 20년까지 이어오면서 동북아에도 통일의 바람이 국제 정치상 냉전 구조가 해소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동의가 되죠. 세상에 우연히 발전된 역사만이 아니고 하늘 뜻이 임했으니 이걸 믿고 기도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주인된 통일을 주십시오.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을 해야 되는데 평화 공존을 통해서 통일은 나중에라도 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를 쓰자면 흔히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전 세계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역사의 흐름을 크로노스적 역사라고 이름합니다. 아시죠? 연대기적 역사. 크로노스, 헬라어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은, 이성을 뛰어넘은 하늘의 직선적 역사의 개입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카이로스적 역사라고 이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설교 제목은 뭐냐? 크로노스 역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은 같이 가야 된다. 수평 역사니까. 여기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느님의 역사 개입이라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예컨대 88 올림픽이라는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 카이로스가 임했듯이 2018년 동계 올림픽 이 무대 속에 크로노스가 있어서 동서방이 왔고 하늘 뜻이 임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님 뜻이 여기서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다고 역사적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 믿고 크로노스 속에 개입하자. 예, 크로노스 카이로스 문제는요, 크로노스는 세상이고 카이로스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땅에 임하면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있어 오시듯이. 그러니까 두 개 합한 걸 저는
정치적 크리스마스라고 이름합니다. 말 되죠? 역사적 크리스마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속에 임하면 사건이 생깁니다. 그 증언을 우리가 하자. 증인이 우리가 되자. 통일 이름으로 해서. 전 이것이 제가 처음에 쓴 얘기인데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거고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다 비슷한 얘기는 될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일 얘기는 뭐냐면 결국 통일은 나라 둘이 합하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조건이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란 뭐냐고 자꾸 물으면 신약성세 샬롬이 어떻고 또 저 구약에 신약에 에레네가 어떻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간단합니다. 평화는 통일의 과정을 평화라 이름한다. 통일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 국가가 되는 거. 근데 그냥 국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국가가 되기까지 같이 사는 연습을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예요. 과정으로서의 평화, 그 다음에 절차로서의 평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걸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가입해가지고 유엔의 독립국가로 통일한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솔직하게 지금부터 말할게요. 간단하게. 저는 그런 통일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요, 남한 사회에 여야, 진보, 보수, 교파, 종교 갈등이 이렇게 심해가지고요. 거기다 북한까지 갈등이 심해놓으면 나라는 하나가 되는데 이놈 나라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뭐가 부족하냐면 북과 남은 정치 체제가 다르다. 경제 시스템도 다르다. 다른 거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을 하고 서로 도울 길을 찾아보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게 말하자면 1991년에 우리가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 쌍방은 상호 인정과 상호 존중이라는 평화들을 합의했어요. 그 말은 북한의 체제를 남한에 이입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북한 체제는 북녘 땅에서는 통치 체제로 오케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오케이. 둘 상호 인정해가면서 상호 발전하고 상호 돕는 길을 찾아서 둘이 접근해가면서 마지막 이제는 뭐 둘이 다르지만 아름답네. 이렇게 상호 인정과 존중이 될 때가 가서 한 나라가 되면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집단이 있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통일이지 그전에 통일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는 통일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통일이라는 말 쓰지 말고 평화를 쓰자. 통일은 결과물이다. 그리고 지금 통일은 너무 애매모호해요. 국가는 어떻게 할지, 체제는 어떻게 할지, 무슨 연방제가 어떻고, 무슨 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 너무 고달프고요. 북은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남은 남대로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며 나가자.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종교 간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불교와 기독교 관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호 인정 외에는 도리가 없죠. 내가 불교를 먹을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 먹을 거예요? 둘 통일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놔두고 선의의 같이 경쟁을 하자. 어느 신앙이 훨씬 더 인간이 좋을지 그것이 전도의 요건이 되고 좋은 것이지 이게 남과 북 사이에는요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놔둬요. 같은 민족이지만 70년 반대 살아왔으니까 각자 놔두고 서로 과정을 통해서 근접해가면서 다르지만 같이 사는 한 민족이다. 이걸 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요. 다원화 사회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정치적, 이념적, 신념에 다원하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간대기가 좀 커야 돼요. 마음의 간대기가, 이해의 간대기가. 신학도, 사고도 커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큰 게 아니라 자꾸 좁아요. 나하고 사고 틀리면 적이야. 원수야. 교파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정당이 그렇고 제가 요즘 정당하는 거 보면서요. 정치 안 가기 참 잘했는데 가도 똑같으면 되겠지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정치하는구나. 아니 나라가 지금 얼마나 다양해졌는데 세계가.
사람들이 사고가 얼마나 넓은데 지네들이 만드는 딱 이념, 틀, 프레임, 뭐 진영 논리 놓고 그거 아니면 다 원수래요. 아니 남한이 그런 정도인데 남북이 합해놓으면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이 합해서 엄청난 다원화된 사회가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다원화돼야 삽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평화 살게 나서자. 교회는 뭐 할 거냐? 화해의 복음. 그게 뭐냐면 북은 북들의 인정, 남은 남들의 인정. 서로 공존해가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자.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북한하고 이러면 경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슨 경쟁이냐? 북한 체제가 정말 좋은지 인권, 자유, 경제, 평등 진짜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보다 앞서가는지 증명해내라. 평화체제는요. 가치관의 경쟁체제를 의미합니다. 무기싸움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 가치관 경쟁에 나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좋다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인권에 부합하고 훨씬 행복을 말하고 훨씬 하나님 뜻에 가깝다. 그게 실증이 보여야 돼요.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것이 보일 것이다. 이제 북한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입했기 때문에 좀 잘 한번 읽어보시고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남한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제가 부탁하건대 북한이 가서 교회는 짓지 마세요. 북한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도 탈북자 해봤습니다만 왜 새벽 기도까지 가서 난리를 쳐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은 미안합니다만 비록 거죽만 남아있는 것이긴 하나 북한은 공평을 중심한 소위 공동체를 중심한 복지사회입니다. 그건 아시죠? 사회주의 복지사회. 저도 많이 가봤는데 복지의 껍데기는 있습니다. 시골마다 보건소가 있고요. 다 뭐 의사도 있는데 우선 약이 없고 의료 기구가 없고 시설이 엉망이고 그러나 껍데기는 있어요.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식 복지체제입니다. 남한은 그런 복지는 없는데 너무 자본주의니까. 그런데 남한 병원에 가면요. 경쟁 때문에 뭐 엑스레이도 몇 년 지나면 다 없애야 되고 뭐 어떤 기구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남한은 엄청난 자본주의 경제 시대예요.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일 제안합니다. 북한의 군이 220 몇 개인데 군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그럼 기장이 한신대학에 함경북남도 어디 고향이다 우리 김준일 목사님이 그 고향인 의원 어디에 가가지고 함경북도 하나를 군을 맡아가지고 이 복지관을 우리가 개수해 주겠습니다. 집도 새로 지어주고 타가소, 학교, 유치원, 병원 다 개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의사 파송하겠습니다. 의료비 때 약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수술대 만들겠습니다. 애들 유치원 경영해 주겠습니다. 다 노하우 다 주고 기술 자원 다 될 테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면 모시다가 전주의수병원에서 세브란스에서 한일병원에서 훈련시켜서 보내겠습니다. 이걸 나라끼리 합의한 다음에 지역 자체끼리 또는 기관끼리 합의해서 북한의 꾸민 복지사회의 틀을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채워주자. 동의하세요? 북한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채워주고 나서 그럼 북한 사람들이 먹는 거, 의식주, 복지, 혜택을 함께 받으면 의인을 받으면 나만 보고 고맙다. 그런데 그 중에 방 하나 큰 거 잡자. 여기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예배 드리자. 근데 가운데 십자가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럴 때 교회 살려면 아무 제재를 거리 없어요. 이게 남한에서 남한식으로 건물 막 크게 지어놓고 십자가 놓고 막 맨날 막 딴따라하고 노래하고 하면 아니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하고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은 뭐냐면 제가 대북 선교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쉬운 말로 북한의
복지 지향적 선교를 맡자. 그럼 우리 기장이나 한신이 맡자. 우리가 태어난 우리 장공이니까 장공이 살았던 누가 살았던 좋아요. 지역을 맡아서 우리가 복지를 중심으로 북한과 평화 공조를 시작을 하자.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병원 동안요. 제가 초대 총재예요. 의사가 사무처하고 제가 정리한 이유는 전 세계에 의료보건시설을 도와주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교육 커가지고요. 그때 제가 금강산 병원을 만들어주고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북한은요. 의식주가 제일 문제인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의료시설이요. 너무 약해서요. 평양이나 여기 가면 모르지만 딴 데는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가보니까 미국식 약은 체질 때문에 안 맞아요. 독일 약도 많이 하는데 북한 체질이 안 맞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먹는 약. 그리고 그것도 지금 약이 아니고 70년대, 80년대 먹던 약. 거기에 현재 북한의 체질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어요.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결론 내겠는데 교육에 할 일이 많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는 일 많이 합시다. 그런데 말씀으로 선교하는 선교보다 복지 지향적 선교를 통해서 대북 선교 사업을 좀 시작해 봅시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거 준비하시고 거기에 복지뿐 아니라 의료뿐 아니라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게 풀어나 좋고 생활 밀착형 교류가 가능을 해봅니다. 괜찮죠? 이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순복음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장도 해야 됩니다. 해서 어차피 남북관계는요.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관계만이 아니고 지역 대 지역, 지역 대 지역, 기관과 기관의 관계로 확대될 겁니다. 그걸 북한이 원해요. 우리도 원하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르지만 질적 경쟁, 가치관 경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물이 어떻게 흐르는 줄 아세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은 없고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느 가치관을 통일하고 싶냐 결단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실전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보여줘야지 주둥이로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 돼요. 남북관이 그리 됐다 생각하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처음 시작했던 대로 돌아가서 이제는 구체적인 일감 가지고 북한 도웁시다. 그리고 북한 도울 때 이 얘기를 꼭 전하세요. 북한에 돕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고 미래 투자다. 두 번째, 현재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앉아있지만 북한에는 백성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미래 백성들은 우리가 만나는 거다. 이런 심정 가지고 합시다. 너무 얘기 길어졌네요. 그래서 맞춰도 되겠죠? 예.